이번 시간에는 호수의 동물 플랑크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동물 플랑크톤의 종류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호수의 동물 플랑크톤을 구성하는 분류군을 보면은 크게 이렇게 5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각류 중에 지각류라고 하는 종류고, 두 번째는 갑각류 중에 요각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고, 특히 요각류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윤축류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원생동물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의 유생이 이 동물 플랑크톤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물 플랑크톤과 저소동물의 중간쯤 돼요. 바닥에 많이 살고 뻘 속에 살다가 또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동물 플랑크톤과 저소동물의 중간쯤 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갑각류 중에서 지각류라고 하는 종류가 좀 중요한 종류인데, 영어로는 클라도세라라고 부르죠. 커먼 네임으로는 클라도세란스라고 합니다. 학명으로는 클라도세라, 커먼 네임은 클라도세란스. 몸 크기가 조금 이 요각류보다 좀 큽니다. 같은 갑각류이기 때문에 기틴질 껍질이 둘러싸고 있는, 갑각으로 둘러싸여 있는 종류인데 크기가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예요, 이 지각류는. 지각류의 특징은 그 asexual reproduction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암수가 유전자 교환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동정생식으로 알을 낳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특색이 뭐냐면은 유생 시기가 없습니다. 유생이 몸 안에서 유생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의 성체와 같은 모양이 바로 그 개체가 산란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장점이 있느냐면은 매우 빠른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증식. 조건이 좋을 때 이 요각류에 비해서 지각류가 훨씬 더 빠르게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asexual reproduction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이 나쁘면은 sexual reproduction을 합니다. 교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 교환을 하고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두 개체의 유전자를 이제 반씩 받아와서 만드는 알이죠. 이런 경우는 그 내성 휴면알 또는 내성 포자같이 이렇게 내성 휴면란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지각류가 그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필터 피딩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터 피딩. 물을 아가미로 아가미 같은 그 털이 있습니다. 털에다가 물을 막 걸러가지고 물속에 있는 박테리아나 조류세포를 잡아서 먹는데, 그 섭식 능력이, 여과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지각류가 많으면은 물이 맑아집니다. 물속에 있는 부유물질들을 다 걸러서 먹어버리니까, 박테리아, 조류 이런 걸 먹어버리니까 물이 맑아져요. 그런 것을 clear water phase라고 부릅니다. clear water phase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초여름에 많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름 홍수 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어류의 주요한 먹이가 된다. 이 지각류는 덩치가 좀 큽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아주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그래서 지각류가 많이 번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물고기가 많으면 잘 번성하지 못해요. 물고기 중에서 좀 작은 물고기, 그러니까 플랑크톤을 먹는 플랑크티보러스 물고기가 많아지면은 이걸 다 잡아먹어서 줄어듭니다. 그 대표적인 종류가 빙어라고 하는 종류인데, 이 빙어는 거의 동물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그래서 빙어가 많으면은 지각류가 급격하게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근데 물을 맑게 하는 요인으로서 지각류가 중요한데, 요각류라고 하는 종류는 갑각류 중에서 이 요각류는 그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해양에서는 동물 플랑크톤에 가장 우점하는 종류가 이 요각류예요. 담수에서도 이 요각류가 상당히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윤축류, 원생동물, 유생, 곤충의 유생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갑각류라고 하는 종류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갑각류는 몸이 키틴질로 둘러싸여 있는 외골격을 가지고 다리에 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로포다라는 말은 발에 마디가 있다. 그러니까 외골격을 가진 거죠. 껍질이 골격의 역할을 하는 거죠. 곤충, 갑각류, 거미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골격을 가지는 생물들이죠. 물 속에서는 이 곤충도 상당히 중요하고 갑각류도 중요한데, 곤충은 그 절지동물 중에서 제일 큰 그룹입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종수가 많은 그룹이죠. 그런데 이 곤충의 많은 종류들이 일생의 대부분을 수중에서 삽니다. 물 속에서 살다가 번식기에만 우화돼 가지고 그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교배를 하고 자기가 알을 낳기 좋은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알을 보통 이런 곤충류들을 보면은 살다 보면 자꾸 떠내려 가죠. 상류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유속이 빠른 경우에는 올라가기 어려운데, 물론 기어 올라가는 종류도 있습니다만, 좀 아래로 내려왔다가 알을 낳을 땐 다시 또 위로 어느 정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또 날아다니면서 여러 곳에 알을 낳기 때문에 이제 자손을 퍼뜨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동물 플랑크톤 중에는 이 카오보러스 종류하고 키로너머스 종류들이 대표적인 종류입니다. 갑각류, 갑각강, 그러니까 절지동물 문 안에 클래스가 그 곤충이 있고 갑각류가 있는데, 이 갑각류 중에 요각류, 지각류, 그 다음에 십각류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류도 또 더 있습니다. 자, 양적으로 제일 많은 것은 코페포다, 요각류라고 하는데, 이 요각이라는 말은 이 허리에 다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허리에, 몸통 중간에 다리가 있다.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머리를 둘러싸는 캐라페이스가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슴 부분에 좀 큰 마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리가 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꼬리. 이 꼬리 마디에는 다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또 요런 종류는 요 꼬리 마디가 이렇게 있는데, 꼬리 마디에 알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낳았는데 알이 밖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알을 운반하면서 보호하는 거죠. 다른 동물 플랑크톤이 먹지 못하게 몸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보호 기작을 가진 종류도 있고, 특징 중에 이 안테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긴 안테나가 있죠. 큰 촉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아주 긴 게 있죠. 이게 운동기관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긴 안테나가 옆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헤엄쳐 다니는 그런 종류입니다. 현존량으로 보면은 동물 플랑크톤 중에 제일 많은 게 이 요각류입니다. 호수 생태계에서도 이 먹이연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요각류의 특징을 보면은 라이프 사이클 중에 변태가 일어나는데, 알에서 처음 이렇게 깨어나면은 여기 보면은 모양을 좀 이상하게 그려놨죠. 몸통에 다리가 양쪽으로 나와 있는 걸로 그려놨죠. 이게 뭐냐면은 이 노플리우스라고 하는 유생이 됩니다. 노플리우스라고 하는 유생이에요. 갑각류의 동물들은 알을 낳으면 대부분이 이렇게 노플리우스 유생을 거칩니다. 모양을 보면은 무슨 진드기처럼 생겼죠. 몸통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갑각류의 노플리우스 유생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갑각류가 성체가 되면은 성체의 모양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마디를 모양을 보고 다리 숫자도 세고 이렇게 해서 종을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생기에 보면은 지각류나 요각류나 새우나 개나 다 비슷한 이 노플리우스 유생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종을 감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 플랑크톤을 조사할 때 이 노플리우스는 그냥 종을 구분 없이 노플리우스 몇 마리 이렇게 셉니다. 세더라도 종감 구별 없이 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가면은 코페포디드라고 모양이 조금 다른 개체가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성체가 되면은 이제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성장 단계별로 모양이 조금 다른 것을 그려놨죠. 그래서 노플리우스 유생을 거치고 조금 성체에 가까운 코페포디드라고 하는 유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덜트가 됩니다. 그래서 2단계가 돼야 완전하게 우리가 종을 감별할 수 있는, 동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생기를 거친다, 아주 긴 유생기를 거친다고 하는 것이 이 요각류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각류는 유생기가 길기 때문에, 유생기가 길다는 것은 사실 이 단계별로 작은 사이즈에서 생존율을 높이는 이점이 있습니다. 생존율이 좋은 그런 적응이 잘 되어 있는 형태라는 이점이 있는데, 그 대신 이 라이프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알을 낳고 성체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각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라도세라라고 하는 종류인데, 다프니아라고 하는 종류와 보스미나, 이 그룹이 이 패밀리 다프니데와 패밀리 보스미데가 제일 흔한 종류입니다. 다프니아는 이제 이쪽에 생긴 모양, 이것이 다프니아고, 보스미나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몸이 좀 통통하게 생겼죠. 더 정교하게 생긴 것으로 보자면 이 다프니아, 우리가 흔히 물벼룩이라고 말하는 이 다프니아 종류가 훨씬 더 정교하게 생겼습니다. 이 클라도세라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 짙은 색의 눈이 있습니다. 짙은 색의 눈. 여기도 보면 눈이 있죠. 보스미나도. 그 다음에 요거는 렙토도라라고 하는 지각류인데, 크기가 보통 한 1cm 정도 돼요. 굉장히 큰 종류입니다. 근데 이것도 짙은 눈이 있고, 몸은 거의 투명합니다. 특히 이 렙토도라는 거의 투명해서 유령같이 보여요. 잘 보이질 않습니다. 플랑크톤이 많이 있는 경우에 이 렙토도라가 움직이면은 주변에 플랑크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유령처럼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자체는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 눈이 굉장히 큰 짙은 눈이 있어요. 특히 다프니아는 아주 큰 짙은 색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프니아나 보스미나가 많이 번성하면은 물이 약간 붉으스레하게 보입니다. 약간 붉은색에 가까운 레드 브라운, 붉은색과 갈색의 중간쯤 되는 그런 물의 색깔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로 이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물고기에게 잘 발견돼서 먹히는 이유도 이 눈이 뚜렷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물고기의 프레데이션에 아주 약한 거죠. 물고기가 보면은 쉽게 잘 잡아먹는다는 거죠. 물벼룩의 몸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캐러페이스가 있는데, 요 등 쪽은 붙어 있고 배 쪽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 쪽은 붙어 있고 배 쪽은 열려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이 배 쪽에 여러 개의 다리들이 있어요. 다리, 세타라고 하는 털이 이렇게 나 있는 기관들이 있고, 여기로 물을 움직입니다. 이 털과 다리로 물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미소 박테리아나 조류를 이 몸으로 끌어들여서 여기서 이제 먹는 거죠. 먹으면은 소화관이 이렇게 해서 소화관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눈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안테나가 있는데, 이 안테나를 탁 접으면은 위로 튀어 올라가는 동작을 합니다. 튀어 올라가는 동작 때문에 물벼룩이라는, 영어로 워터 플리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워터 플리라고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이 워터 플리를 번역해서 우리가 물벼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벼룩은 가만히 두면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러다가 한번 탁 튀면은 또 위로 올라가고, 그러다 서서히 가라앉다가 또 튀면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튀는 동작을 계속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이 지각류는 좀 독특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이섹슈얼 리프로덕션과 섹슈얼 리프로덕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에이섹슈얼 리프로덕션을 하는 것은 유생기를 짧게 체내에서 거친 후에 성체로 바로 산란이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앞서 그 코페포다는 유생기를 거쳐서 성체가 되려면 뭐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그런데 물론 그 단계에서 생존율 같은 것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물벼룩은 그런 과정을 체내에서 알이 부화되면서 바로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체 모양을 만들어서 바로 산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는 것처럼 되는 거죠. 알이 몸 안에서 부화돼서 유생기를 짧게 거치고 성체로 나오니까 사실은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생식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A라는 말은 부정하는 말이죠. 생식이 안 되었다. 생식이 없이 알을 낳았다. 그래서 동정생식, 파르테노제네시스라고도 부릅니다. 파르테노제네시스. 교미를 하지 않고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새끼를 낳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집니다. 그래서 물벼룩은 뭐 한 달 이내에도 굉장히 많은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번식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장점을 가지느냐 하면 템포러리 펀드에서 유리한 조건입니다. 템포러리 펀드. 그러니까 물이 없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웅덩이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거기서 짧은 시간 내에 번성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유생기를 거치고 뭐 하다 보면은 다시 물이 말라서 없어집니다. 호수가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생존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물벼룩은 거기서 빨리 생존이 가능하다. 번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빠른 성장 속도가 있다. 그 다음에 템포러리 펀드라는 것은 물이 말라버립니다. 물이 말라서 물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생존이 되느냐. 그때는 섹슈얼 에그를 만들어요. 섹슈얼 에그는 두 개체가 서로 유전자를 교환을 해가지고 만든 알인데, 이 알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아주 잘 견디는 내성이 있는 휴면란입니다. 그래서 전에 나도 물벼룩을 많이 배양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물벼룩을 배양했던 그 수조를 건조시켜 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부으면 거기서 물벼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거기 어딘가 구석에 이 휴면란이 붙어 있다가 건조한 것을 견디고 있다가 1년, 2년 후에 조건이 좋아지면 다시 그 부화가 돼서 개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템포러리 펀드에서 유리한 이유 중에 좋은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템포러리 펀드에서는 어류가 생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건조할 때 물고기는 다 죽어버리니까 서식지는 생겼는데 어류가 없다. 이런 조건을 바로 물벼룩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 물벼룩 지각류가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하이 피딩 레이트라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부유하는 그 조류나 박테리아를 걸러먹는 피딩 능력이 필터링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뭐 마리당 몇 마이크로리터를 하루에 여과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물속에 부유물을 걸러먹는 여과하는 능력이 크다 보니까 물을 맑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페포다가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 물이 맑아지는 효과를 별로 못 가지는데, 이 지각류가 많아지면 물이 아주 뚜렷하게 맑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질과 관련해서 부영양화 통제와 관련해서 이 지각류가 많으냐 적으냐가 이 수질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각류가 만드는 알을 보면은 이렇게 작은 알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4개, 5개 이렇게 붙어 있죠. 이런 것들은 asexual egg입니다. 그러니까 무성생식으로 자기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알을 그냥 막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섹슈얼 에그, 그러니까 리프로덕션 방법 중에 두 개체가 유전자 교환을 하는 섹슈얼 리프로덕션을 하는 경우에는 알이 이렇게 큰 알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1개 내지 2개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크죠. 이것과 비교해 보면 이 큰 알은 이 성체가 죽은 다음에 레스팅 에그가 됩니다. 휴면란이 됩니다. 이건 그 조건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싶으면은 이런 휴면란을 섹슈얼 에그를 만드는 거예요. 조건이 좋으면은 빨리빨리 자기가 그 에이섹슈얼 에그를 만들어서 번성하고, 조건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먹이가 부족해진다거나 온도라든가 물이 좀 마르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이 섹슈얼 에그를 만들어서 그 세디멘트 속에다가 알을 넣어둡니다. 그러면 세디멘트 속에 있던 그 휴면란이 나중에 물이 다시 들어오면은 이제 그 부화돼서 성체가 되는 거죠. 이 물벼룩은 요즘 물환경 분야에서 그 생태 독성의 시험 생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 생물로 사용이 된다는 건 뭐냐면, 물벼룩을 넣어서 그 어떤 하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하수 또는 상수, 원수 이런 데 독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벼룩으로 판정하는 거죠. 어떤 생태 독성, 물이 가지는 독성을 연구하는 시험 생물로 많이 쓰는 게 물벼룩과 송사리예요. 물벼룩과 송사리인데, 송사리는 생물이 좀 크다 보니까 많이 그 배양하고 하는 것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물벼룩은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배양하는 것도 이제 손쉽고, 그 다음에 또 장점이 뭐냐면 물벼룩은 끊임없이 위로 튀어오르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 이미지 애널리시스 기법으로 컴퓨터에 연결을 해두면은 이 물벼룩이 계속 살아서 1분에 또는 1시간에 몇 번 그 튀어오르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벼룩이 튀지 않고 이게 줄어들면은 뭔가 독성 물질이 들어와서 물벼룩이 그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독성 물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는 그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독성을 평가하는데 물벼룩을 지금 사용합니다. 보통 물벼룩이 한 반 정도 죽는 그런 그 양을, 그런 농도를 톡시시티 유닛, TU, 독성 유닛이라고 독성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폐수가 원폐수에 물벼룩을 넣었더니 50%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물은 독성 유닛으로 보면 1유니트가 되는 거예요. 또 50% 2배로 희석했는데 50%가 죽더라 하면은 그는 이제 2유니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원폐수의 독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요 희석 배수 가지고 물벼룩으로 이제 판단하는, 평가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축류라고 하는 플랑크톤이 있는데, 윤축류는 동물의 파일럼으로 보면은 파일럼 아스켈멘테스, 대형 동물이라는 거 부릅니다. 띠 모양이라는 뜻이죠. 클래스 로티페라, 클래스 로티페라가 이제 대표적인 클래스입니다. 바다에는 별로 없어요. 바다에는 별로 없는데 담수에는 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00종 이상 되는데, 특징을 보면 입 주위에 원형으로 선모가 나 있어서 이 입 주위에 있는 선모를 돌려가지고 먹이를 끌어들여서 먹는 그런 종류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알지,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포식하는데, 특히 이게 남조류를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벼룩은 남조류를 잘 안 먹어요.
먹으면 배탈이 나고 먹다가 남조류가 들어오면 뱉어버리고 남조류가 있는 수심을 오히려 수층을 피해서 깊은 데로 들어가거나 뭐 이러는데 이 윤축류는 남조류를 잘 먹습니다. 그래서 남조류의 포식자로서 아주 중요한 부영양호에서 그러니까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포식자로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윤축류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2,000종 이상 되는데 어떤 종류는 아주 그 깨끗한 빈영양호에 살고 어떤 종류는 부영양호에 살고 그 종류에 따라서 서식 환경들이 상당히 다른 종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윤축류 가지고 물 환경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연구도 많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플랑크톤 그룹 중에 이 곤충의 유생이 있습니다. 곤충의 유생, 대표적인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게 이 깔따구라고 하는 종류인데 이 깔따구 종류는 유생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고 머리가 있고 몸에 이제 그 기틴질 껍질이 있는 그 전형적인 절지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세디멘트의 뻘 속에 살기도 하고 뻘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카오보러스 같은 종류들은 이제 물속에 동물 플랑크톤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종류입니다. 영어로는 미쥐, 우리말로는 깔따구라고 부르는 종류인데 깔따구 중에 이제 키로노무스라고 하는 종류가 제일 많아요. 근데 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키로노무스도. 생긴 것은 대략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모기하고 유사하게 생겼죠. 그런데 사람을 물지는 않는 그런 그룹입니다. 모기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대개는 모기보다 조금 작고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이 저산소에 내성이 있는 종이 있습니다. 저산소에 내성이 있는 종들이 있어서 산소가 없는 그 뻘 바닥 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 살기도 하고 또 세디멘트에 이 키로노무스 유생들이 많이 살면은 잉어나 붕어 같은 특히 잉어 같은 종류들은 또 그 뻘을 파내요. 파내서 이걸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뻘을 파내면서 이것을 그 먹는 포식자로서 잉어가 중요한 또 포식자 역할을 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깔따구는 그 부영양한 상태에서 과다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영양한 상태에서는 세디멘트에 가라앉는 플랑크톤이 많아요. 그럼 먹이가 많죠. 먹이가 많은데 거긴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물고기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포식을 잘 안 하죠. 그러면 이제 대량 번성하게 됩니다. 대량 번성해서 이 속에 살다가 이제 물 밖으로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원을 만들어서 주변을 막 떠다니고 집에도 보면은 벽에 아주 새까맣게 깔따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서울의 탄천 뭐 이런 근처에 가 보면은 그 깔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을 우화되는 시기에 문을 열어두면 집 안으로 깔따구가 많이 들어와서 아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곤충의 유생들 중에 굉장히 하이포크시아에 털러런트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이포크시아라는 것은 저산소라는 뜻이요. 하이포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라는 뜻하고 옥시전을 엮어서 하이포크시아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저산소의 내성이 강한 종류들이 있다. 깔따구 종류 중에 카오보러스라고 하는 종류가 있는데 이 카오보러스는 이렇게 유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투명합니다. 앞에 키로노무스는 새빨갛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서 빨간색이 되는데 헤모글로빈을 갖지 않은 것은 이렇게 몸이 투명합니다. 이거 투명하기 때문에 물에서 잘 안 보여서 그 유령처럼 보인다고 해서 팬텀 미쥐라는 그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팬텀은 이제 유령이죠. 깔따구인데 유령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많이 번성해서 나중에 동물 플랑크톤의 우점종이 되기도 하고
이런 그 깔따구의 수어음을 만들기도 하고, 곤충의 그 유생 중에 이렇게 그 에어 브리딩 하는 종류들이 또 있습니다. 에어 브리딩 하는 거. 이건 이제 모기의 장구벌레 같은 이런 종류들, 깔따구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렇게 기관을 가진 것이 있어요. 곤충의 종류들 중에 물속에 사는 것 보면은 이렇게 기관을 가지고 물 수면에 올라와서 물 밖으로 이 기관을 내밀고 공기를 마십니다. 이러면은 이제 물속에 완전히 산소가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죠. 그래서 물속에 산소가 없는 곳에서 이런 종류들은 아주 번성하기 쉽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없으니까 이걸 잡아먹는 포식자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오늘은 동물 플랑크톤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했습니다.